자, 횡령죄.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지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등록 명의자의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점유만 하면 다 횡령죄다. 단 하나만 예외. 부동산. 부동산은 유단자, 유효, 단독 자기 명의. 그 등기가 돼 있으나 그래서 부동산만 유단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동산 다 필요 없어요. 자, 2번 갑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가 아닌 갑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명의신탁이나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이 판례 이미 뭐 잘 아는 판례지만 갑이 보유하기로 약정했으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근데 명의는 그대로 A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 관계가 돼버리죠. 그러면 대내 관계는 당연히 실제 소유자 갑이 되는 거고 대외 관계는 명의자. 우리가 대외적인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되느냐를 본다고 그랬죠. 대외적으로는 A의 소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잘 보시면 A가 갑에게 해당 차량에 반할 요구했음에도 갑이 거부했으면 이거는 A와 갑의 문제지 제3자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예요? 내부 관계예요. 대내 관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갑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갑이 거부해도 횡령죄가 안 되겠죠. 명의신탁 문제. 자, 갑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한 매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한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표가 비등이 사기범에 취득한 범죄 수익이다. 우리 횡령죄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 범죄 수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거 써도 횡령죄 안 된다. 그래서 4번 하나 좀 주의하라고 그랬었죠.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의 돈을 받았는데 만약에 뇌물과 같은 범죄 수익이 돼버린다면 횡령죄가 안 되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 병원이 천주교 병원이었다고. 종교단체 병원이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했다고. 그래서 이건 횡령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22번. 재물 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 영득의사 없죠. 손괴죄는 영득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득의사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영득의사 없는 게 손괴죄하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 두 가지.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때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도로 새로의 문서 소유자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 첫째 줄 중요하죠.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또는 소유자 의사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거 제가 그 우리 학원에 전단지 뿌린 거 생각했죠. 전단지를 땅바닥에 뿌려놓은 것을 어떤 학생들이 그걸 벽에다 붙였다. 그거 띈다고 손괴죄 안 돼요. 애초부터 학원은 땅바닥에 뿌렸었기 때문에. 자 3번 A가 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갑이 을에게 지시하여 을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자 비록 그거를 찢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손괴죄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된다. 그 다음에 갑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서 절단했을 때 과연 이게 남의 걸 한 거냐라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남의 땅에다 씹으면 기본적으로 땅 주인 거 남의 차에다 썬팅해주면 차 주인 거 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 심으면 땅 주인 거 다만 땅 주인 것이 아니라 심은 사람 거 되는 경우가 딱 두 개 하나가 농작물 하나가 권한에 의해서 심었을 때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목을 식재할 당시에 소유자 B로부터 그에 대한 명시적 무시적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의받았으니까 권한에 의해서 심은 거니까 이건 심은 사람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괴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고요. 23번 방화죄. 자 형법의 천주거문들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안전을 지킬 법을 하되 자 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를 하는 것도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주거문들 방화죄, 현주거문들 방화치상죄, 공용건조물들 방화죄, 미수업은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걸 잘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위잖아요. 거기 중간에 방화치상죄, 그다음에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공용건조물 방화죄는 우리 두 문자 외웠던 거. 우리 방화죄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과 처벌하지 않는 걸 외웠는데 자기 물건 구치야.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물건 구치야, 자기 물건 폭행해서 미안해 그랬습니다. 자, 자기 소유하고 물건 나오면 구체적 위헌범이고요. 자기 소유 나오고 물건 나오면
미수를 처벌하네. 미안합니다. 폭행죄도 미수 처벌하네. 같이 외웠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하고 물건만 미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현주건조물하고 공용건조물은 당연히 미수범을 처벌해요. 근데 문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결과적 가중범 다 기수라고 했잖아요. 결과 발생해버리면.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다 기수를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수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발생해버리면 무조건 기수니까. 근데 우리 이제 요거 갖고 헷갈리 이 시험 문제의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자, 결과가 기본 범죄가 미수라도 결과만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는 판례 이번에 중요한 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와서 그거 기억하라고 했고 그 판례 나왔잖아요. 그 판례 때문에 이것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뭘 얘기했냐면 현재 결과적 가중범에서 원래는 결과적 범은 미수라는 게 없고 기수만 처벌해요. 이게 원래 원칙이야. 왜냐하면 결과 발생해버리면 당연히 기수니까. 근데 우리 법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법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 우리 외웠죠? 수인, 해상, 강간 했던 거. 현주건조물 일수예요. 일수. 이게 좀 방어로 바꾸는 거예요. 일수를. 그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질치사 이런 거. 해상강도, 강도, 강간. 얘들은 결과적 가중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인, 해상, 강간 요거. 근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취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요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인, 해상, 강간 그 두 문자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 갖고 푸셨어야 돼 이거는. 그리고 중간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처벌 안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디귿번. 공용건조물들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 이르러야 성립한다. 또 나왔죠. 자, 제가 했지만 방화죄 중에서 구체적 위험법,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자기 물건 구찌예요. 자기 소유하고 물건만 돼요. 그럼 얘는 공용건조물이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형법 160조 176조에 사용하는 방화죄에서는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자기 소유인데 거기에 압류나 보호의 목적은 타인 소유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나다 2개입니다. 자, 문서죄. 자,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나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게 한정되고, 자, 공무원이 의사가 공문서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작성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이건 허위진단서 작성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 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임을 밝혔죠. 이를 들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을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형돼서 사고 원인 기재란 중에 사고 도주 표시란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걸 도주 처음엔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나중에 와서 그걸 밝혔기 때문에 도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판례는 옛날에 경감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던 게 우리 순경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3번. 경찰관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동 내용을 고지 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현행범 체포서 작성과 체포 사유를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 작성하면 이거 당연히 허위 공문서 작성도 되죠. 그다음에 형법은 공문서는 유형위조, 무형위조 다 처벌하고 사문서가 유형위조만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죠. 바뀌었죠. 그래서 맞는 건 1번이고요. 뇌물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 담당, 장래 담당,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것, 법령상 일반적 직무관에 속하는 것. 그래서 제가 뇌물죄에서 직무는 일체의 직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일체의 직무. 그다음 니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례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신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례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방법 등등등 증거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돈을 받은 걸 인정하는데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빌린 것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객관적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고, 디귿번.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에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족하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 이게 뇌물죄의 핵심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뇌물죄
뇌물죄에서 일체의 직무와 관련해서 일체의 대가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안 좋게 본다. 공정성을 의심한다. 그래서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인 갑이 을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다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을에게 보내주고 을로 하여금 그 명단 사람들에게 이름을 적어 마치 갑이 선물하는 것처럼 보낸 거. 자, 수뢰자가 직접 뇌물을 받을 필요 없다. 직접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어도 수뢰죄가 될 수 있다. 그 판례죠 이거. 그래서 거기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수뢰죄입니다. 수뢰죄. 그래서 가나가 맞고 다라가 틀렸죠. 26번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 의뢰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법원 공무원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자 등으로 허위 주소 송달케 했다.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위계한 공직방해. 법원에 대해서 위계한 공직방해 인정한 판례 하나도 없어요. 수사기관도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수사기관에 대해서 위계한 공직방해 되는 것은 하나만 있다. 위계한 공직방해. 수사기관에서 위계한 공직방해 되는 거. 여러분이 일단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계한 공직방해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위계한 공직방해 언제만 된다고 그랬죠. 속일 수 있는 거. 소변하고 피. 아니, 소변하고 피는 경찰관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원은 아예 안 된다. 수사기관은 소변하고 피만 위계한 공직방해 된다. 교도소도 아예 안 된다. 딱 하나 된 거. 주식거래한 거. 그게 여러분 거기 보면 4번에 변호사갑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을을 위해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다. 요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웠잖아요. 1번 법원 무조건 안 돼. 그다음에 수사기관 소변하고 피만 돼. 4번 교도소 주식거래만 돼.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공직방해에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일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직무수행 중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난 거 이거 직무지표로 받습니다. 공직방해죄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자활근로자 이거 거기 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방해에서도 공직방해죄 안 됐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고요. 21번 무고죄. 객관도로 고소하시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했다. 제가 무고죄는 키워드가 쓸데없는 수사를 하게 하는 걸 처벌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소장에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적어버렸다면 수사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고죄가 안 되지만 고소장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적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고죄 되고 2번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 일단 돼버리죠. 왜? 일단 신고할 때 고소장을 읽어봤더니 죄가 되네. 그럼 일단 수사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그게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걸로 판례가 변경됐더라도 그건 나중일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나중일이라도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실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설령 그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는 거죠. 고의. 우리 고의는 고객, 고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고객. 따라서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고의 없죠. 자,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서는 형을 감경 면제한다. 위무감으로 확실히 자자. 잘 기억하시죠 이거. 위증과 무고와 허위감정 통역은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고 자백하면 확실히 자자 가면 쓰고 필가면 했죠. 필요적 감경 면제한단 말이에요. 그는 확정되기 전에 자수도 돼 있고 자백도 있는데 그 확정된다는 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확정되기 전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확정되기 전에 하면 피고소에 대한 공소제기나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냥 공소되기 안 되고 바로 무고가 밝혀졌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피고소자가 확정만 안 되면 돼. 그래서 전제로 한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많이 풀어봤던 판례죠 이거. 틀린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자, 수사의 단서 갑니다. 갑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에 전방 주시물을 게을리해서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 있게 했는데 그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에 공소시효로 기소되었다가 자, 위 사고로 의식불명된 A에 대한 성년 후견이 게시됐더라. 성년 후견인 부재자 재산 관련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게 공부를 어렵게 하는 방법입니다. 쟁점을 알면 안 외워도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성년 후견인인데 왜 대신 못하느냐? 반의사불법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반의사불죄는 대리가 안 된다고. 고소는 대리가 된다고. 그걸 외우셔야 돼. 부재재산 관련 되고 뭐 성년 의견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거는 반의사불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리해서 할 수 있다면 틀린 거고 피해자가 경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한 것만 가지고는 이건 고소 안 되고
그다음에 경찰관은 불신 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범행의 경중, 관련성, 협박 정도 등등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행상 용인할 수 있는 상당 방법으로 대상자 격리시킬 수 있고 수반에서 총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을 가로막는 것 정도 괜찮다고 그랬고, 친고죄나 생모범죄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성립 요건이나 수사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장차 고소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됐다는 특단의 사실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유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말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 틀린 거 1번인데. 그래서 지금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으면요, 정말 몇 달 안 해도 형사법 이번에 9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었어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몇 가지 사례 문제 조금 좀 변별을 주려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그것도 뭐 너무 중요한 판례나 이런 이론을 사례만 시켰지 어렵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임의동행. 사법경찰관 P가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여 음주 추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했고, 갑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가 다투자 P가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갑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는 거, 추후에 도주 제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자, 사법경찰 P는 갑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갑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 요구했고, 동행되어서는 경찰서에 갑에게 마약류 혐의를 밝혀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적 요구했습니다. 자, 임의동행인데 불신검문이냐, 경직법상 이 불신검문이냐, 수사상 임의동행이냐, 마약입니다. 마약이냐 당연히 수사상 임의동행입니다. 그래서 형사법상의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법상 임의동행이고 수사상 임의동행이니까 6시간 제한 받지 않는다. 경직법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을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줬거나 동행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동행 과정에서 퇴거할 수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죠. 그게 객관적 사정도 기억하죠. 명백히 입증된 경우 되는 거고, 경직법에 따라 임의동행한 경우 당일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고 내가 구금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역시 틀린 거 2번. 자, 1번.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 자신과 제3자에게 관련됐다. 즉 나도 수사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도 된다. 그러면 피신조서로 받았든 진술조서로 받았든 이 사람도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피의자로 돼버리기 때문에 진술거부는 고지해야 되는 거고, 수사에 관한 진술검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에 관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수사를 개시했으면 피의자 된다. 따라서 그런데 이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하지 않고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당연히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검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본적인 판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사 준칙에 의하면 검사사법경찰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줘야 되고, 법적인 조언 상담 보장해야 되고, 요거 주의하라고 했죠. 메모 허용된다는 거,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거 틀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신뢰관계 동석, 연장된 범인 때문에 불안한 피해자 외로웠습니다. 피의자는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연령이나 장애를 고려한 거, 연장된 범인이에요. 연장된 범인. 그러면 직권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요, 이게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자, 1번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는 우리 체포 당시 사정이지 체포 이후에 범인으로 인정되는지 따지지 않죠. 따라서 체포 당시 사정을 따지니까 수사 주체 판단에 재량 여지가 없다 틀렸고, 누구든지 현행범 체포를 해서 필요한 때 우리 사인이 할 수 있는 강제력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현행범 체포만 할 수 있지 남의 집에 못 들어간다. 따라서 거기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다음에 검사 사법경찰이 아닌 자가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는데 체포하면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도할 때 즉시는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 그다음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을 체포할 수 있고, 검사사법경찰은 피의자 등이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체포 현장에서도 범죄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임의 제출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 제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왜냐?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로 받게 되면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지만 임의 제출은 사후 영장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4번. 자, 구속전 신문. 자, 체포된 피의자에서 구속영장을 정보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하는데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죠. 뭐 48시간, 24시간 이렇게 하면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돼버려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가 장기간 제한돼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 볼 정도 이른 것이 아닌 경우, 자, 이번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나왔죠. 신문기를 속행한 거, 이것만 가지고
위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행 가능하다.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길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재 곤란하다. 거지 나왔어요. 거지. 자, 거부하거나 질병이 있을 때는 거지는 불출석으로 할 수도 있다. 왜? 거지 나오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불출석 신문이 가능하다. 그래서 꼭 변경할 필요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불출석으로 가능하다. 자, 검사는 증거인멸. 이것도 우리 경감부에서 나왔던 거죠.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지방판사에게 제출된 자 영장 청구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야 피의자 제출한 서류에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한도 할 수 있다.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영장 청구서가 들어갔다. 그 영장 청구서는 제외한다. 그래서 제가 영장 청구서 두 가지 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서류 열람이고 또 하나가 적부심하고 영장심사에서 변호인이 서류를 열람한다, 등사한다. 열람만 맞는 경우가 있고 열람 등사가 다 맞는 경우가 있는데 영장 청구서가 들어가면 법조문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열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열람이잖아. 그 열람 나오면 영장 청구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고요. 3, 4번 접견교통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제한 자체를 못하죠. 수사기관도 못하고 법원도 못하죠. 법원의 결정만 제한할 수 있다. X. 수사기관이 갑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재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한다.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장애를 준 거다. 위법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접견도 인정되고 피내사자도 당연히 인정되고 수영자만 인정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접견교통 수영자만. 그다음에 변호인 변호되는 접견교통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무슨 윤리 문제도 아니고 이런 걸 답으로 해놔서 자, 적절한 것은 답이 4번이죠. 자, 3, 4번. 역시 사례 문제죠.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후 갑의 휴대전화를 체포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할 때 사례 문제 푸는 방법 좀 많이 알려드렸죠. 사례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인 판례와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다. 기존의 사례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을 때 그 사례 문제 틀려도 된다고 해서 사례 문제 대비 안 하셨던 분들 많고 일부 학원에서는 사례 문제는 제껴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사례 문제 점점 늘어나죠. 이제 사례 문제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례 문제를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했던 이유는 사례 문제 그 문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 문제를 많이 하다 보면 중요한 이론을 잘 알게 돼요.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례에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이런 게 뭐 추가로 공부가 아니에요. 원래 하던 공부를 제대로 하면 사례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일단 정확히 안다. 두 번째,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설문을 먼저 봐라. 설문을 먼저 보고 필요한 사례를 다시 이제 생각해서 읽어라. 그러면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한번 봅시다. P는 갑을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로 인용될 수 있다. 벌써 1번 딱 풀어도 누가 봐도 체포한 때도 48시간에 영장 청구하고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맞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이거 보세요. 갑에 대한 피신절은 갑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보낸다.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이런 말 나왔었는데 라고 해서 일단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밑줄 쳐놓고 갑에 대한 피신조서를 밑줄 딱 쳐놔야 돼요. 내가 확인할게 올라가서 갑에 대한 피신조서를 물어봤구나. 일단 확인 위법 있는가 보자라고 하시고 3번. P가 갑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 나왔네. 자, 마약 밑줄 쳐놓고 마약이 위수죄인가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4번. 갑의 마약유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동행 영상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벌써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으면 사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압수 못해요. 따라서 없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신속히 압수하여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해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수죄에 해당하지다. 시간 없으면요. 지금 설문 4개만 딱 읽어도 바로 답 4번을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이것만 보고도 벌써 4번 틀렸는데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풀 수 있고 쟁점을 알고 풀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올 때는 꼭 설문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설문이 보통은 한두 개 정도는요 그냥 사례 안 풀어도 풀 수 있게 돼요. 그 나머지 한 2개만 가지고 그 2개의 쟁점만 잘 확인하면 사례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사례 올라가 보면 사법경찰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갑을 긴급 체포했고요. 휴대전화를 체포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했겠다. 긴급 체포 이에 대한 갑에 대한 피신 조서를 할 때 나왔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 2번에서 갑에 대한 피신 조서 밑줄 쳐놨었잖아요.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는데 임의성 인정되는 경우 증거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 바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갑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에 진술하자 그 내용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한 이를 토대로 압수영장을 받아. 마약 나왔다. 자, 마약. 아까 우리 마약 문제 나왔는데 마약이 문제가 딱 있네요.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피신조서 작성했는데 그 피신조서를 토대로란 말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뭘 떠올리냐면 2차 증거 딱 떠올리면 되는 거야. 2차 증거구나. 그럼 마약도 증거 못 쓰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을 먼저 읽어버리면 사례를 읽을 때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사례 문제 풀 때마다 가끔 갖다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이거 사례 읽을 필요가 없네요. 설문 갖고 다 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례 문제를 낸다고 하지만 설문에서 한 2개 정도는 설문에서 해결이 돼요. 그럼 보통 한 2개만 가지고 쟁점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건 4번이고요. 자, 35번.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여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전파 가능성. 자,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여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요즘에 많이 나오는 판례죠. 그 같은 사정에 있어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 유보되는 것으로서 수탁자 임의로 소변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금전을 위탁했는지 객관적 구성 요건, 그 용도가 무엇인지 객관적 구성 요건 따르는 엄격한 증명이고 물권자연한 법률에서 사업자라는 폭리를 목적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끝에 가보면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란 말 나와요. 맞죠? 목적이니까. 근데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도 구성 요건이잖아요. 구성 요건은 다 무슨 증명? 엄격한 증명. 아니다. 당연히 틀린 거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소송 조건입니다.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6번. 또 사례 나왔죠. 자, 거기 사례도 보시면 밑에 기억본 한번 볼까요? 기억. P는 A에게 압수영장 4번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4번 교부구나. 자, 제가 공부를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눈으로 답만 찾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4번 교부란 말이 딱 나오면 공부를 좀 했던 사람 뭐가 먼저 떠오르게 되냐면 압수수색은 4번 교부를 피의자한테만 하는데 이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저절로. 4번 교부인데 뭐지? 이렇게 있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알고 있던 거 우리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4번 교부를 무조건 해야 되지만 압수영장은 상대방이 피의자일 때만 한다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압수영장 4번 문제네. 그러면 A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되죠. A가 피의자인지만 잘 확인하면 되겠죠. 자, 니은 그래서 A 동그라미 딱 써놓으시고 니은번 피의 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저는 여러분은 좀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벌써 저는 이 니은번 설명 딱 보면서 A가 피의자 아니구나. 바로 떠올랐습니다. 왜 떠오르냐? 뒤에 보니까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나왔네. 여러분 우리 압수수색에서 정말 요즘에 많이 뜨거운 주제로 많이 시험에 나오고도 판례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피의자 아닌 사람이 피의자의 정보 매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제출했을 때 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되냐. 이게 가장 요즘에 뜨고 있는 핫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A한테 압수했는데 갑에게 참여권 문제가 나오니까 갑이 피의자인데 요거 그 문제구나 라고 문제죠. 그럼 벌써 니은번도 틀렸겠네.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해야 되잖아요. 대신에 이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갑 동그라미 딱 쳐놓고 갑이 피의자인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번 P는 압수 목록의 구체적인 개별 파일을 특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 파일 명단을 기재했다. 그 찝 파일 판례인데 찝 파일 찝으로 해버린 거 그거는 뭔지를 압수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압수 목록을 교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죠. 그러면 디귿번 같은 경우는 그 파일들을 아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이거는 틀렸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갑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의 동일성을 자, 니을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 그 전자정보는 동일성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 무결성 누가 조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니을번이 너무나 확인한 거죠. 그러면 니을번은 무조건 맞겠구나 알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다를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사례 올라볼게요.
사법경찰 P는 갑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K메신저 회사 데이터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했는데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에는 2025년 5월부터 5월 20일까지 K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K메신저 회사의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나왔네. A. 자, A 나왔는데 A가 봤더니 피의자가 아니네요. 데이터센터 담당자네. 아, 그러면 기업권 벌써 틀린 거 알겠죠? 피의자도 아닌데 왜 사본을 줘? 틀렸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담당자 A는 압수영장 집행에 동의에 의하여 영장이 기재된 기간에 모든 메시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P에게 제출했다.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했고 해당 전자정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자, 첫째 줄에 갑의 사기 혐의. 근데 담당자 A가 제출. 아, 그러면 니은번 아까 얘기한 거. 아, 피의자 아닌 사람이 피의자의 정보를 제출했구나. 그럼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니은번도 틀렸구나. 그럼 벌써 가나다 답 나왔죠. 아, 그럼 니을번만 맞겠구나. 이렇게 푸셔야 돼요. 사례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의 인과관계 희석 단절 나왔죠? 희석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 증거 수집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 증거를 쓸 수 있다. 2번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의 방법에 의한 은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태. 이게 핵심이죠.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서 혈액 채취한 거 원래 우리 2차 증거가 대부분이 증거로 쓸 수 있다가 답이잖아. 근데 2차 증거로 못 쓰는 거, 혈액 채취한 거. 주사바늘로 피 뽑으니까 아파서 증거로 못 쓴다. 이렇게라도 연상시켜놓으라고 그랬죠. 이 혈액 채취는 요거는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이미지 촬영 시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면 거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그럼 검사가 증명을 못했으니까 인정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술증에 해당하여 증거력이 없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도 하죠. 중요하게 있는 판례고 4번에 자 형사사법 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례. 잘 아시는 판례니까 위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자 38번 전무법칙. 자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진술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의 작성 사실 인정, 적법성 인정. 자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니까 312조 사항이고요. 요건은 적실특반입니다. 적법성,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반대신문권 4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 진정성을 부인하면 실이 부정되면 적특 반만 갖고는 안 되죠. 증거를 쓸 수도 없고 틀렸죠. 이건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실질적 진정성도 인정이 되어야만 증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당연히 틀려버렸고 2번 피고인 갑의 자백에 기재된 공판조서. 자 이것도 개념을 정확히 아신 분은 공판조서네. 갑의 자백에 기재되어 있다. 이건 의미 없죠. 법정에서 자백한 걸 적는 소리가 공판조서니까 당연히 그 공판조서가 갑의 피고 사건의 별개다. 별개라는 거 찾으면 되겠네. 자, 공판조서는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311조지만 별개의 사건의 공판조서는 315조죠. 따라서 315조 3호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경찰에 의한 피고인 갑의 범행 현장의 검증조서에 살인 범행에 부합하는 갑의 자백 진술과 범행을 재현한 사인이 첨부되어 있다. 자 원래 검증조서는 312조 6항으로 가야 되는데 검증조서는 경찰관이 현장 가서 눈으로 본 걸 적는 서류인데 검증조서에 경찰관이 눈으로 본 걸 적은 게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들은 걸 적어버리면 원래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들은 거는 피신조서나 진술조서에 적어야지 검증조서에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증조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들은 말을 적은 것은 피신조서나 진술조서로 봐야 된다. 따라서 여기 지금 피의자가 자백하는 걸 적었으니까 요거는 피신조서로 봐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죠. 그다음에 진료일지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과 같이 범죄 신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긴 사무를 처리한 그때 계속 수첩 판례죠. 315에서 당연히 증거로 쓴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39번. 자, 또 사례 나왔죠. 자, 사례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설문부터. A가 갑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파일은 갑의 동의 없이 녹음했으므로 증거 사용할 수 없다. 자, 역시 뭘 또 올리셔야 돼요. 녹음을 했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불법 감청인지를 봐야 되겠구나. 불법 감청은 제3자가 녹음해야 되는데 A가 갑 몰래 녹음했다. A가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딱 체크하시고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를 확인해 보자. 자, 2번. 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청을 빌려줄 수 있냐는 갑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 사건의 정황 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 이건 답이 나와버렸네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돼서 우리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면 비진술 증거다. 진술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 전문 증거다. 전문 증거다. 사례 볼 필요가 없죠. 제가 그래서 이 설문부터 읽으라고 하는 게 2번 딱 봐버리니까 사례를 안 봐도 답이 나와버려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꼭 설문을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건 알겠고 나머지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3번. 갑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 증거에 해당하나 형소법 315조에서 당연히 증거인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를 인정된다. 자, CCTV 영상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밑에 4번도 보세요. CCTV 영상에 대해 갑이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의 특신 상태에서 범이 있다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자, 3번과 4번은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주관식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순경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우리 순경시험에서 보통 그 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론이 지금 요 3번, 4번 하고요. 아까 나왔던 인격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보면 가끔가다 요즘에 보면 하나 정도는 아주 지엽적인 학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거까지 나왔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CCTV를 뭘로 봐야 할까 이렇게 싶었는데 했을 건데 이 CCTV는 주관식용으로 해서 학설의 드립이 좀 있습니다. 이 CCTV를 우리 뭐 전문 증거로 보자라는 견해도 있고 전문 증거 아니다. 이건 말이 아니다. 비진술 증거다. 이건 사람의 말을 녹음한 게 아니라 장면이 녹화됐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거는 진술 증거가 아니라 비진술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견해는 비진술 증거니까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비진술 증거지만 그래도 그냥 증거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검증조서처럼 우리 그 CCTV가 현장 검증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검증조서처럼 312조 6항의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쓴다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견해를 취해도 3번하고 4번이 다 틀린 말이에요. 일단 3번에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해버리면 전문 증거로 해당한다고 보는 학자들만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뒤에 315조는 어떤 견해도 이런 견해 없어요. 그래서 315도로 인정하는 견해 틀린 거고 4번도 뭐 요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문제가 보니까 39번에 판례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CCTV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게는 없어요. 다만 과거에 우리 판례를 쭉 보면 판례는 비진술 증거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는 이거는 어쨌든 3번에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는 표현과 315조에 해당한다는 표현 4번에는 그 요건이죠. 내용 부인했을 때 쭉 나오는 요건들 이런 요건들이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학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이요. 역시 설문부터 볼게요. 1번 갑이 S주식회사에 침입해 설계 도면을 USB에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건 뭐 사례를 볼 필요도 없죠. 설계 도면 자체를 훔쳐온 게 아니라 USB에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뭐다? 정보죠. 정보. 우리 계속 재물이 아닌 거 꼭 외우라고 한 거 정통 권리, 정보, 통화 권리는 재물이 아니다. 그러니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 안 되죠. 1번 틀린 거고 2번 갑이 설계 도면을 을에게 팔아서 취득한 비트코인 이것도 사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에 있는 형법에서 몰수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법에 있는 몰수는 공대생 물건만 된다고 그랬어요. 물건만 돼. 물건만. 제공, 대가, 생긴 거. 공대생 물건. 그래서 형법에서 몰수는 안 된다. 근데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해서 몰수가 된다. 그거 강조 많이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몰수가 되는데 형법으로 바꿔놨어요. 범죄수익은닉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충 외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공부를 해야 이런 함정이 안 빠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2번도 뭐 사례 볼 필요도 없이 틀린 거고 3번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의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전자정보만 기재되는 경우는 휴대전화 압수할 수 없다.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네. 중요하다고 했던 판례. 그러면 여러분 사례를 읽을 필요가 없죠. 벌써 3번 답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례 안 봐도 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거 40번 보고 웃었을 거예요. 사례 안 읽어도 되겠다. 이러고 넘어가 버렸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사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자, 4번도 보시면 갑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부동의 하더라도 312조 사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원 진술조의 증거 요건을 갖출 땐 정보를 할 수 있다. 요거는 물어본 게 A에 대한 진술조서구나. 그럼 여러분 A에 대한 진술조서 딱 밑줄 쳐놓고 요 A에 대한 진술조서가 어떤 건지만 보면 돼요. 자, 사례 올라가 볼게요. 갑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 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후 갑은 신제품 설계 도면을 을에게 비트코인으로 바꿔 팔았다. 며칠 후 갑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의 도면을 훔쳐 을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493 P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갑이 되는 압수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A가 갑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 자, 우리 전문법 측에서 특히 재전문 증거가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또 나왔죠. 그래서 이 사례 문제 재전문 증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자, 동그라미 치는 방법. 자, 일단 A의 진술조서니까 진술조서가 마지막 나오니까 진술조서 동그라미 사례에서. 자, 진술조서가 누구의 진술 적었는가 봤더니 A의 진술 적었네. A에서 동그라미 치고 A에서 진술조서로 화살표. 근데 A가 자기가 본 걸 말한 게 아니라 보니까 갑으로부터 들은 거라고 돼 있네. 그러면 갑에서 A로 또 화살표. 그러면 화살표가 갑에서 A로 화살표, A에서 진술조서로 화살표. 화살표 두 개네. 재전문 증거네. 재전문 증거인데 끝에가 서류로 끝났네. 재전문 서류네. 재전문 서류는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증거를 쓸 수 있다. 화살표가 두 개니까. 그러면 갑에서 A로 갈 때 316조 요건, A에서 진술조서로 가는 거 312조 사항 요건. 요거를 갖춰야 증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4번처럼 312조 사항만 갖춰갖고는 안 됩니다. 갑으로부터 A가 들었으니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진술이니까 316조 1항의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뭐 40번, 39번 이런 사례 문제들을 보고 많이 당황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사례 공부 제대로 안 해놨거나 사례 푸는 연습을 안 했거나 뭐 사례는 뭐 한 문제 날려도 된다 이런 말 듣고 그래 사례는 한 문제니까 날려버리자 라고 했던 친구들이나 또는 판례나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고 기출문제 눈에 익히면 돼 라고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그냥 무한 회독하면 된다라는 말은요 70점만 맞고 체력으로 뒤집자라고 할 때 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만 무한 회독해서 합격할 수 있으면 장수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장수생만큼 기출문제를 많이 회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출문제 회독은 장수생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장수생들이 점수가 70점 나와요. 그거를 원인을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번 회독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기출문제는 3, 4회독만 하고 나면 그 이상 회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제가 사법고시 할 때 사법고시 1차를 딱 8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제가 형법 그 사법고시 1차 형법 과목이 있는데 형법 과목 사법고시 1차 때 제가 95점인가 맞았습니다. 40문제 중에 딱 2개 틀렸는데 기출문제를 한 번도 못 풀었습니다. 딱 2분의 1 풀고 갔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기출문제집. 그래도 제가 평균이 87.5 나왔습니다. 그때 사법고시 1차 합격 컷이 82였습니다. 근데 제가 87.5 나왔어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한 번도 못 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래요.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뭐가 시험에 중요하게 나온다는 것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선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는 거지 그것만 무한하게 되독하면요 딱 어떤 증상이 나오면 되냐면 보기는 많이 봤는데 왜 답이 그런지는 모르겠다. 답은 이건데 라고만 생각이 돼요. 근데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풀 때는 그게 통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 내가 알 때 뭐 팔래. 그리고 고민 안 하고 답을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면 어떻게 풀어요? 이거 내가 알던 판례 이거라고 시험 모의고사 풀 때처럼 그렇게 안 풀죠. 실제 시험 가서는 내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판례도 혹시 함정 팠을까 봐 자세히 읽습니다. 읽다가 이제 말에 꽂히죠. 어떤 달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거 내가 알던 그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외워놨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 그럼 이거 그 판례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문을 또 보게 돼요. 그럼 내가 1번을 처음에는 봤던 판례 O 해놨다가 2번도 O 했다가 3번이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1, 2번으로 가서 1번에 O가 3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잘 모르는 판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려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요. 찍어서 맞춰요. 이래도 맞췄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고 그거는 운이 좋은 거죠. 거기 틀리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공부해도 문제 풀 수 있는데 내가 잠깐 헷갈렸던 것뿐이야. 헷갈리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고득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70점 나와서
그 턱걸이로 필기 합격해가지고 체력으로 뒤집어서 합격하고. 근데 여러분 그전에도 70점 맞아가지고 턱걸이로 합격해서 체력으로 통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많이 합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그죠? 100명 중에 50명이 이렇게 합격해. 저쪽은 100명 중에 5명이 저렇게 합격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50명이 합격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더욱 남녀통합되고 지금 문제도 사례 문제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경찰청이 요즘에 들어오는 그 합격자들이 너무 법 지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또 검찰청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검찰청 없어지면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들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수사관들이 저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사한다고 하면서 나가요. 그런 말들이 퍼지면서 경찰에 수사권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찰청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이제 도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면 모르는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저는 그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내년 또 남녀 통합도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경은 대충 해도 된다라는 거, 그냥 무턱대고 기출문제 회독하면 돼. 더 이상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본서로 공부하면 망해. 그거는 다른 학원은 그래요. 다른 학원 교재는 제가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그 기본서만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부실해서. 하지만 우리 미래인재 기본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와가지고 저희 학원으로 옮겼던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기본서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래인재 와서 보니까 왜 미래인재 학생들은 기본서로 공부하는지를 알겠습니다.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출문제집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출문제집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3, 4회독은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기출문제집을 회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고 회독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기본서에도 다 기출문제고 모의고사도 다 기출문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다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도 회독이에요. 근데 왜 꼭 기출문제집을 돌리는 것만 회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배웠으면 그것도 기출문제 회독이에요. 기본서로 기출문제를 봤으면 그것도 회독이에요. 모의고사로 풀었어도 그것도 회독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기출문제를 더 많이 보고 더 제대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출문제를 몇 번 푸냐는 그건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기출문제를 몇 번 푸는 거 가지고 결정한다면 장수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처럼 이렇게 쉬운 시험에서도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꼭 돌이켜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나? 또 하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게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도 통할까?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암기하자, 이해하고 암기하자, 그리고 정확히 공부하자. 그러시면 80점, 제가 90점 맞게 해드릴게요. 9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다른 학원 학생들보다 훨씬 공부 쉽게 양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해도 9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좀 해주세요. 그러시면 정말 쉽게 90점 맞을 수 있어요. 무턱대고 외우는 게 정말 공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외우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모르고 외우고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몸 편하게 하려고. 몸만 편하는 거지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겁니다. 양도 정말 많이 늘리는 겁니다. 왜?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머리를 쓰시면요, 머리가 좀 귀찮을 뿐이지 정말 쉽게 공부하는 거고요, 양이 훨씬 줄어듭니다. 공부 양이. 해보시면 알아요. 하여튼 잘 따라오시면 제가 9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꼭 공부 방법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에 필요한 방법으로 잘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에 필합한 친구들은 잘 준비해서 시험까지 합격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내가 몇 점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틀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틀린 부분들을 설문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라 설문 하나하나 중에 몰랐다거나 헷갈렸던 설문들을 딱딱 찝어보세요. 내가 뭘 헷갈리고 어디가 약했나를 보셔야,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다음에 시험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나는 몇 점이니까 뭘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를 모르고 어디를 헷갈렸는가를 꼭 검토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약한 부분이 나와요. 거기를 보충하고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 점수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